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이 3년 만에 다시 치러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함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는데. 네, 출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전주는 뭐 그동안 자주 오셨나요? 전주는 아무래도 이제 경남하고 거리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자주 못 왔었고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주 왔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제가 재수할 때 우리 반에 친구들이 전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재수 마치고 대학 시절에 예. 그때 전주를 제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던 전주하고 지금의 전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평소 그럼 우리 전주, 전북인에 대한 인상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제 어머니가 전주이십니다. 네. 제 몸에 제 피의 반은 저도 전북도민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주와 전북 친구들을 보면 일단 대단히 점잖더만요. 그리고 양반의 고장이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나 해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남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특색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 고향을 보니까 이제 경남 고성, 예, 개천에서 용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고성군 개천면 예. 그런 용안리라는 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어릴 때 있다가 고성읍으로 이사를 가서 자라기는 읍에서 자라고 네. 그리고 진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예. 재밌는 지명이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할 때 예. 뭐 개천에서 아직 용은 되지 못하고 개천에서 온 김경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방송 오늘 녹화 예. 날짜하고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일요일 네. 오전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예. 결정은 이제 오늘 나게 되는데 네. 지금 경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응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요? 예. 힘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주말이 경선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 전에 투표는 시작을 했는데 예. 금요일 날 첫 TV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 충청권, 호남권 경선 현장인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이제 대의원 당원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 경선 과정이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보시기에도 뭐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세 후보가 다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각 후보들에 대해서 다 함께 지지해주는 현장에서는 그런 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대명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은 좀 주눅 들지 않을까,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도 또 감지가 됐거든요. 예. 애초에 출마를 고민할 때부터 이번 경선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경선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경선에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건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힘만으로 또는 민주당의 유력 후보의 힘만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대선이 아닌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석방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내란은 지속되고 있고 권력기관은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파면당한 대통령하고 선을 긋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네. 다음 국정 운영이 어렵지 않겠냐.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면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로서는 제가 그래도 청와대, 국회,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행정을 다 경험한 우리 후보들 중에는 이제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고 유일하게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 없이 또 이번처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수위 없이 출범했을 때 초기에 그 정부를 어떻게 출범하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이번 경선에서부터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로 본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국정 운영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예. 국민들은 안정을 원하는데 여전히 지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출마의 변에서 나와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예. 예, 맞습니다. 언급해 예. 주셨어요. 예. 네. 그 경선 치르면서 보니까요,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건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그게 이제 주말 경선의 투표 결과로도 아마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더 확대하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경수 후보님 그 만나는 또 후원 지지하는 분들은 건강 염려하는 분들 많죠. 탄핵 전국 때 예. 또 위험한 고비까지 갔었잖아요. 단식하시면서. 예. 네, 그때 심정을 다시 돌이켜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단식하는 걸 제일 세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운동할 때 구속되면 이제 교도소 안에서 민주화 투쟁할 때 함께 단식하고 그때도 반대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단식한 이후로는 사회에서 단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한다고 하면 말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구속돼 있을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이 됐는데 갑자기 풀려났어요. 그것도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검찰이 적시 항고도 하지 않고 법원도 석연찮은 이유로 풀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화문에서 이제 단식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바로.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제 우리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을 했고 근데 국회에서는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하니까 네. 그쪽에 제가 합류할 수는 없잖아요. 현역 의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강화문에서 단식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하고 단식 투쟁이라도 지금은 동참해야 되겠다. 단식이라는 게 꼭 바람직한 투쟁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서 강화문에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되게 절박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민주당에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강화문을 함께 다 나와서 네. 결합하고 또 함께 단식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면서 정말 강화문이 이번 탄핵 투쟁에서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는 그런 광장이 됐었습니다. 하나의 또 커다란 외침을 예.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보여주셨는데 지금 건강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예. 이게 뭐 단식 기간이 아무래도 14일간 단식을 해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지금 활동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경남도지사를 아주 잘하셨잖아요. 생활정치 또 구현하시면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열심히 별명도 한다고는 했습니다. 얻으셨는데 예. 서울 수도권 빼고는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줄고 예, 있다고 하고 예. 전북 역시 뭐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위기인데 메가시티 공약에 넣으셨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번에 출마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도 2% 이하로 이미 떨어져 가고 있고 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을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에요. 기업들도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네. 사람도 몰려가고 자본 돈도 몰려가고 자 그렇게 해서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사는데 지금도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이라도 계속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도권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수도권의 그 교통 혼잡 비용,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한 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39조 원이 넘습니다. 아, 경상남도 1년 예산이 10조 원 조금 넘거든요. 네. 3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손실 비용을 수도권 사람들은 차가 밀려서 그걸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가니 부동산 값은 당연히 폭등하겠죠. 그걸 이리저리 누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워서 겨우겨우 눌러놓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다가 수도권 집값을 눌러놓으면 그 자본 돈들이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이쪽 부동산 이 지역의 부동산 올렸다 저 지역에 올렸다 사실 뜻다방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현실이었는데 네. 이게 다 수도권에 사람도 몰리고 돈도 몰리고 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남에도 이제 이전을 해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 경남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 경남에서 할 때보다 서너 배 더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수도권에 그렇게 다 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첨단 산업이나 이런 분야는 수도권에 대학들이 몰려 있으니 네. 그 사람들을 특히 R&D 연구개발 인력이나 고급 인력은 수도권에 가야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사람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우리 청년들은 몰려가고 그렇죠. 그 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뽑아서 쓰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찾아가고 그럼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자,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모여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시도 단위로 다 쪼개져 가지고 수도권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일단 우리 경남이라도 부산하고 울산하고 힘을 모아서 부울경 그걸 이제 메가시티라고 이름을 네. 짓고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과 비슷한 형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부울경뿐만 아니라 호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대구, 경북까지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권역 단위로 이제 발전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전북, 강원,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그렇게 이제 전국을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전혀 새로운 틀로 바꿔서 추진해 봅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메가시티 그 지사 시절에 내놓았던 그 해안도 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이제 예. 근원이 그게 되지 않았나 씨앗이죠. 싶네. 씨앗이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한 해에 서울로 순유입되는 인구, 그러니까 들고 나고 하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순유입되는 인구가 14만 명, 많을 때는 14만 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 집값 폭등은 불가피한 거죠. 이제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정말 이렇게 힘있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실이 혁신도시고 이 혁신도시도 발전시키려면 그냥 공공기관만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2단계 발전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까지 같이 이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자체가 기업들도 다 함께 와서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되는 그게 구상이었는데 2단계 발전 계획을 2007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로. 그러면서 그게 거의 사실상 백지화돼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혁신도시가 사실상 그때 발전 단계에서 더 이렇게 멀리 나가지는 못해서 네. 지금은 이것도 새롭게 이 메가시티와 결합해서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즌 2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지금 내려와야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시 이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재가동이 돼서 예. 2차 진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균형 발전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네. 되고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긴 했지만 사실은 좌초됐습니다. 제가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제
그 일이 생기면서 다른 당의 도지사가 이제 그 부임을 하셨는데 다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네.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부울경을 묶어는 놨는데 네. 중앙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오니 가서 봤더니 새로운 지사가 보니까 해봐야 이거 품만 들고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성공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메가시티 균형발전 정책을 예. 지방에 맡기지 말고 지방과 함께 중앙정부가 드라이버를 걸고 강력하게 함께 추진해 가야 된다. 핵심은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앉아서 지방정부에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우리 김관영 네, 도지사님. 전북지사님께서 국회 올라가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300억을 배정을 받으려고 아마 그 전에는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기재부 밑에서 온 부처를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아니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의 장이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산을 구걸하러 다니게 만드는 거냐고요. 아니 지역의 발전은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방향을 정해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균형 발전이고 그렇게 해야 지역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구걸하게 풍경이 만드는 펼쳐지죠. 예.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내야죠. 네, 옳습니다. 예. 네, 강력한 드라이브로 지방 분권에 네, 좀 맞습니다.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도민들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을 오랜 기간 짝사랑해 왔는데 항상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예, 특히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은 오래됐죠. 조금 탄력이 예. 붙었지만 네. 여전히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방 정부가 지방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 정부 스스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메가시티와 균형 발전의 원칙인데 방법은 전국을 5대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거기에 3개 특별자치도 5+3 체제로 전국을 행정구역까지 개편을 하죠. 그러면 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지금까지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던 예산이 연간 한 9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3분의 1, 30조는 꼬리표 달지 말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 권역별 메가시티는 연간 한 5조, 특별자치도는 약 2조 내외.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과 합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는 연간 2조 내외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전북도에서 아마 김관영 지사님도 잘 아실 텐데 다 이런저런 국비 사업에 매칭이 되고 하면서 꼬리표가 다 달려 있으니까 매년 10조 가까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 도지사와 도민들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가 채 안 됩니다. 진짜 순수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지역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전북에서 매년 2조 원 가까운 자율예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게 그 매년 꾸준히 지원이 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새만금 아니라 뭐 새만금 할아버지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면 지역민들하고 함께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겠죠. 그중에서 중요한 건 지역의 대학에서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만드는데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요즘 기업들은 보니까 뭐 이게 세금 깎아준다고 하고 부지 제공해준다고 하고 지원책을 아무리 내놔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기준은 사람 뽑아 쓸 수 있어요. 좋은 인재 있습니까? 네.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인력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인재 양성이 가능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전북이 혁신도시가 금융도 있고 그다음 농식품도 있고 농식품도 이제는 좀 첨단으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네. 2차 전지 산업도 있고 특히 새만금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이 방향으로 육성하자. 그러면 지역 대학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는
지방 정부하고 같이 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보다 그 분야만큼은 더 수준 높은 대학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하고 함께 창업 생태계도 만들고 또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해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사 시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쉬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큰 걱정이에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너무 많아요. 네.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청년들이 우리 부울경만 해도 한 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 30대, 그러니까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전북도 비슷하거든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지역이 스스로 대학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의 대부분은 지역 청년들이 우선적일 거 아닙니까? 장학금도 네. 지급하고 세계적으로 좋은 교수들을 모셔와서 투자를 하면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굳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학도 수준도 높아졌고 졸업하면 기업들도 찾아와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것도 옛날 일자리하고는 다른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러면 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에 가서 어렵게 지내면서 못 버티고 내려오면 인생의 패배자 같은 뭐 루저가 된 것 같은 네. 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그런 굴레를 씌웁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또 모처럼 예. 전주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공약 가운데 모든 국민 최저소득 보장 네. 실현 가능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 그래도 예. 좀 이목을 끌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이건 좀 오랫동안 우리 이제 정책을 함께 준비해 오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중위소득 40%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수급 생활자들에게 예. 지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근로 유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해 버리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받는 게 낫다. 조금 버느니 이렇게 돼 버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실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최저소득도 보장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가난해요라는 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네. 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증명해야 되는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꾸자. 적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96만 원 정도 됩니다. 96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다 96만 원까지 채워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6만 원 이상은 예. 중위소득 100%인데요. 이건 100만 원 훨씬 넘는데 여기까지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거기다 조금씩 더 보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나 중위소득 100%에 가깝게 그런 그 소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네. 구조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률도 높죠. OECD에서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지금 그 나이에 우리 산업화를 만드신 분들한테 폐지 죽게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 최저선은 보장을 해주자 최소한. 예. 근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재원 마련이죠. 그렇죠. 네. 또 이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하고 또 하나는 뭐 때 되면은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 위기 과정이 생기고 그게 지원이 안 돼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절대 빈곤은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제도 여기에 이제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조금씩 더 지원하는 그 근로소득 장려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한 4조 정도, 연간 4조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이제 기초연금,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노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나이 그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일정 정도 이제 함께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이제는 따로따로 하면서 이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절대 빈곤이 없게 만드는 기본생활보장제도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연간 약 14조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예. 14조 원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감소시킨 금액이 80조가 넘습니다. 이것만 정상화하고 복원시켜도 충분한 금액.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폐질은 줍지 않게 만드는 좀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앞으로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네. 복원해서 네. 어쨌든 노령층이 절대 빈곤으로 가는 걸 네. 막아내야 된다. 그게 아이들에게도 네. 그런 그 절대 빈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인생 자체가 경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모를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우리 전북에게는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네, 2036년 하계 잘 알고 올림픽을 있습니다. 예. 전북에서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예.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네. 마지막 또 전북 찾아주셨으니까 특별자치도에 정면 카메라 보시면서 예, 도민들께 예.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의 사위, 제 아내가 이제 전남, 신안, 목포, 강주 출신이라 호남의 사위이자 아까 우리 진행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어머니가 전주이시라 저도 전북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고요.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북도민의 염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 김관영 지사님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독일 베를린에 있을 때도 같이 만나고 했는데요. 이번에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대인 서울을 이기고 전북 전주가 유치 도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주로 힘을 모아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전북 전주에 2036년 하계 올림픽이 유치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반드시 해내야 되고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만들어서 전북이 새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셨으면 예, 좋겠고요. 예. 남은 일정도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북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시고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평범하고 평온한 게 큰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잃으면서 다시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